박정희는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11월의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스듬히 가로지릅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그녀는 손으로 커튼 자락을 쓰다듬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손입니다. 저 아래 정원에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입니다. 1978년 봄 그녀의 허리만한 나무는 이제 아름드리 3층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어머님, 며느리 강수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묘한 표정의 수미 얼굴을 봅니다. 45세, 필라테스로 다져진 몸, 명품 운동복 차림입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습니다. 요양원 상담 일정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미는 잠시 기다리다가 거실을 나갑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립니다. 정희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요양원. 그녀는 이 단어를 속으로 되냅니다. 부드럽게 포장된 추방이자 정중한 제거입니다. 가족들은 어머님 건강을 위해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인 케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압니다. 거실 한쪽 벽을 봅니다. 그곳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 28배 박정희입니다. 1978년. 한울그룹이 아직 한울 상사였던 시절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수재였고 졸업 후 외국계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박동진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 창구였고 동진은 작은 섬유 수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는 엉망이었고 정희가 정리를 도운 게 인연이 되어 그들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정희는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결혼한 여자는 집에 있어야 했지만 정희는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동진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숫자를 정리하고 거래처를 분석하였습니다. 1980년 회사가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거래 바이어가 파산했습니다. 미수금 2억 원.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동진은 무너졌고 술을 마시며 자포자기했습니다. 정희는 옛 은행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구조를 재설계했고 담보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용장 거래 방식을 활용하여 3개월 만에 회사는 정상화됐습니다. 동진은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끝났어. 하지만 밖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정희는 이해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1987년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환율 폭등이었습니다. 수출 대금이 순식간에 30% 증발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 200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밤새 계산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환해지 전략이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20페이지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진은 그대로 실행했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고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밖에 없는 성호는 늘 혼자였습니다. 이사회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전략은 누가 짠 겁니까? 동진은 잠시 망설였고 외부 컨설턴트라고 대답합니다. 정희는 집에서 라디오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1995년 IPO 준비 한울 상사를 한울그룹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상장이 목표였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복잡하고 재무구조가 불투명했지만 정희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모든 재무제표를 재구성했고 투자 설명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물론 영문 번역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 2시까지 또는 날을 새면서 일했습니다. 그럴수록 성호는 방치되었고 늘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손발이 되어주는 도우미가 있었지만 성호는 늘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의 2배로 뛰었습니다. 신문에 동진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경영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입니다. 정희는 그 신문을 오려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스크랩들과 함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증거였습니다. 아들 한성호는 2005년 미국 MBA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명문대 출신답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만함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업을 모르세요. 성호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반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 동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회복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성호가 실권을 잡았고 정희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을 물어왔고 나중에는 통보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성호의 말이었습니다. 정중했지만 냉정했습니다. 며느리 강수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방 너무 크지 않아요? 필라테스 기구 놓기 딱 좋은데. 식사 자리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성호는 웃었습니다. 동의의 웃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러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놀란 듯 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능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희는 얕고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재로가 오래된 금고를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40년간 모은 기록들이었습니다. 기획서, 재무제표, 계약서, 사본, 회의록, 메모들. 모두 그녀의 손글씨였으며 그녀의 아이디어로 만든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민준 변호사님. 최민준이었습니다. 56세. 한울그룹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30년 직위. 정의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담 약속 잡아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정의는 다시 창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새싹이 돋듯 72년을 살며 배운 지혜입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 30분입니다. 최민준과의 약속은 내일 오전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정희는 서재로 걸어갑니다.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다이얼을 돌립니다. 딸깍 문이 열리고 서류들이 보입니다. 40년의 침묵이 보이고 준비가 보입니다. 무거운 서류 뭉치였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며 첫 장을 펼칩니다. 1980년 3월 15일. 그녀의 첫 기획서입니다. 한울 상사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정희는 그 제목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28 결혼식 날 동진이 데려온 혼외자식 성호 사고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정희에게는 배신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준 사건들을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도 안 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 성호를 키웠다 자부해온 정희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작입니다. 정희는 펜을 들고 종이를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나,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밖에서 수미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 중입니다. 필라테스 강사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 완전 넓어요. 거울 벽면으로 설치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정희는 펜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집니다. 창밖에서 은행잎이 또 떨어집니다. 33층 최민준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12월의 하늘은 차가운 회색입니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56세.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30년 법조계 경력입니다. 수많은 소송과 수많은 거짓을 목도했습니다. 박정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밤새 검토했습니다. 커피를 4잔 마셨습니다. 서류는 치밀했고 모든 날짜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증거 능력이 완벽합니다. 민주는 한숨을 쉽니다. 사모님, 그가 말합니다. 정희는 회색 코트 차림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는 민준이 묻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정희는 창밖을 보며 답합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때입니까? 민준이 다시 묻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립니다. 민준을 똑바로 봅니다. 이제는 때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민주는 안경을 벗습니다. 눈을 비빕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호 사장은 모릅니까? 본인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을.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릅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남자의 자존심이었는지 아님 시대의 한계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다시 서류를 봅니다. 1980년 3월 15일자 기획서입니다. 정의가 손글씨로 또박또박 썼고 숫자 또한 정확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민준이 묻습니다. 충분합니다. 정의가 핸드백을 엽니다. 작은 USB를 꺼냅니다. 검은색입니다. 이게 뭡니까? 녹음입니다. 남편과의 대화입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민준의 손이 멈춥니다. 녹음을 하셨습니까? 네. 정의의 대답은 짧습니다. 민준은 USB를 받습니다. 묵직합니다.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민준의 질문입니다. 정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라서 무시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습니다. 사실을 진술하는 목소리입니다. 민준은 책상에 기댑니다. 사모님, 이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하늘그룹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언론이 떠들 것이며 주가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정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봅니다. 정의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젊습니다. 강철 같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확인입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합니다. 제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제 40년을 되찾겠습니다. 민준은 컴퓨터를 켭니다. USB를 꽂습니다. 파일이 열립니다. 수십 개의 녹음 파일입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합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남자 목소리입니다. 박동진입니다. 여보, 이번 IPO 건은 정말 잘 됐어. 투자자들이 극찬이요. 정의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당신이 잘하셨어요. 아니요, 당신 덕이요. 당신이 만든 투자 설명서가 완벽했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동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말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무슨 오해요? 내가 아내 뒤에 숨어 있다는 오해 말이요. 또 침묵입니다. 정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녹음이 끊깁니다. 민주는 멈춥니다. 다음 파일을 엽니다. 2003년입니다. 동진과 성호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회사 일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성호의 목소리입니다.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무시해라. 내 어머니는 경영을 몰라. 동진의 답입니다. 하지만 자꾸 의견을 내십니다. 들은 척만 해라. 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널 키워준 엄마잖니. 어차피 여자가 뭘 알겠나. 비열한 두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민주는 표정이 굳습니다. 정의를 봅니다. 정의는 창밖만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녹음들 어떻게 했습니까? 민준이 묻습니다. 서재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진 회장님도요? 네, 정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왜 정의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사모님, 민준이 말합니다. 이 싸움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작은 미소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변호사님. 그날 오후 민주는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습니다. 빌딩은 조용합니다. 그는 정의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봅니다.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40년의 기록이자 침묵입니다. 1980년 위기 극복안, 1987년 환율 대응 전략, 1995년 IPO 투자 설명서,
2001년 중국 진출 계획서, 2008년 금융위기 대응 방안. 모두 정의의 손글씨이자 정의의 아이디어입니다. 민주는 한울그룹 역사를 압니다. 30년간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박동진은 평범한 사업가였고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위기마다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유를 압니다. 박정희였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설계했고 회사를 구한 것입니다. 민주는 전화를 듭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법률팀입니까? 최민준입니다. 긴급 프로젝트 하나 시작할 건데 우선 팀원 3명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도시가 깨어납니다. 민주는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명예회복이자 진실 찾기입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문서 제목을 입력합니다. 박정희 vs 한성호 마이너스 지적 재산권 및 기여도 인정 청구 소송. 손가락이 빠릅니다. 글자가 화면에 새겨집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고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밤이 늦도록 그는 계속 타이핑합니다. 집은 붐빕니다. 강수미가 여러 명의 인테리어 업자들을 불렀습니다. 줄자를 들고 정의의 방을 재고 있습니다. 여기 벽 전체를 거울로 하면 어떨까요? 수미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들뜹니다. 이미 자기 공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좋습니다, 사모님. 조명은 LED로 할까요? 업자가 묻습니다. 당연하죠. 최고급으로요. 수미는 웃습니다. 정의는 복도에 서 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을 봅니다. 수미와 업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보지 못합니다. 바닥은 원목으로 깔겠습니다. 요가하기 좋게요. 업자의 말입니다. 완벽해요. 수미가 박수를 칩니다. 정의는 돌아서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로 가니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주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고개를 듭니다. 내일 요양원 가시죠? 짐 다 싸셨어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쌌다.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시설 최고급입니다. 간호사도 24시간 대기하고요. 성우는 다시 노트북을 봅니다. 정의는 그의 얼굴을 봅니다. 48세 아들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밤새 열이 날 때도 밤을 새웠고 누구보다도 그를 아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낯섭니다. 성호야, 성우가 고개를 듭니다. 네, 너는 행복하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네, 행복합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정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갑니다. 성우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금방 있습니다. 다시 노트북에 집중합니다. 부엌에서 정의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메뉴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집니다. 구수합니다. 정의는 국자로 간을 봅니다. 식탁을 차립니다. 밥그릇 3개, 국그릇 3개, 반찬 5가지. 정갈합니다. 저녁 먹어라. 정의가 부릅니다. 성우 부부가 내려와 식탁에 앉습니다. 도우미들은 이미 휴가를 보낸 후라 집안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수미는 스마트폰을 보고 성우는 TV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켭니다. 정의는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어머님, 이거 마지막이네요. 악의 없이 수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무심한 것입니다. 정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음식도 괜찮을 거예요. 요즘은 다 좋잖아요. 수미가 계속 말합니다. 그래. 정의의 짧은 답입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필라테스 가봐야 해요. 그릇은 나중에 치울게요. 거짓말입니다. 치울 생각이 없습니다. 성우도 일어납니다. 저도 서재에서 일 좀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라집니다. 정의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씻습니다.
깨끗해진 그릇에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놓습니다. 행주로 구석구석 부엌을 닦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이란 생각에 울컥 목이 메입니다. 밤 10시 정희는 다 싼 짐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캐리어 하나, 보스턴백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72년 인생의 짐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봅니다. 40년을 산 방입니다. 벽지가 바랬고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으며 창문 손잡이는 헐겁습니다. 모두 기억합니다. 이 방에서 성호를 키웠고 밤마다 회사 서류를 검토했으며 새벽마다 기획서를 썼습니다. 내일부터 이 방은 필라테스 룸이 됩니다. 거울이 달리고 LED 조명이 켜질 것이며 요가 매트가 깔릴 겁니다. 정의의 흔적은 지워질 겁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최민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오후 2시. 요양원 입소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십시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불을 끄니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정희는 잠들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천정을 바라며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40년 준비한 싸움입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 9시입니다. 검은색 벤츠가 집 앞에 섭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고 성호가 짐을 싣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성호가 말합니다. 정희는 현관에 섭니다. 집을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40년 살았던 집입니다. 수미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봅니다. 손을 흔듭니다. 활짝 웃고 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실버힐 요양원이라는 이름입니다. 5층 건물에 현대적이고 깨끗합니다. 원장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는 원장 김미경입니다. 50대 여자입니다. 미소가 전문적입니다. 매뉴얼대로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를 받고 간 요양원의 복도는 흰색이고 소독약이 진동합니다. 305호실입니다. 12평 정도 크기입니다. 40평 넓은 집에서 살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오니 갑자기 가슴이 탁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은 침대, 옷장, 작은 책상, 화장실, 주차장이 보이는 창문이 있을 뿐입니다. 시설은 최고급입니다. 식사는 하루 3끼, 간식도 제공됩니다. 간호사가 매일 체크합니다. 김 원장이 설명합니다. 성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네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창밖만 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성호가 손목시계를 봅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거짓말이라는 것이라는 걸 둘 다 압니다. 성호도 김 원장도 따라 나갑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호출벨 누르세요. 문이 닫히고 정희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습니다. 조용합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멀어지고 사라집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서류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정희는 짐을 꺼내서 정리합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로 무심히 옷도 물건도 정리합니다.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최민준에게서 메일이 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소장 초안, PDF. 한 줄 한 줄 완벽한 메일을 읽으며 비로소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저녁 6시 요양원에서의 첫 식사가 나옵니다. 20여 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희는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밥, 미역국, 반찬 3가지. 맛이 없지만 꾸역꾸역 삼킵니다. 새로 오셨어요? 등급은 80대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네. 나는 이순자예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자식들이 보냈죠. 쓸쓸한 웃음입니다. 박정희입니다. 아, 박씨. 반가워요. 여기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이순자가 말합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 씨는 좀 달라 보여요. 뭔가 기운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나는 알아요. 여기 온 사람들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포기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포기했고, 이순자가 정희를 봅니다. 박 씨는 안 포기한 사람 같아요. 정희는 이순자를 똑바로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안 포기했는데요? 제 인생을. 짧은 대답입니다. 이순자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웃습니다. 좋아요. 박 씨, 당신 마음에 들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계속합니다. 밤 9시 정희는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켜서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소장 확인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정희는 생각합니다. 지금쯤 성호는 집에서 수미와 TV를 보고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그들의 일상이 바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정희는 상상합니다. 그들의 표정을, 그들의 당황을, 그리고 느낍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통쾌함. 다음 날 오전 10시입니다. 한울그룹 본사입니다. 성호의 사무실입니다. 40층 꼭대기입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노크합니다. 사장님, 등기 우편 왔습니다. 나도. 성호는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놓고 나갑니다. 성호는 계속 서류를 봅니다. 5분 후 봉투를 뜯어 서류를 확인합니다. 소장, 원고 박정희, 피고 한성호. 성호의 손이 멈춥니다. 다시 읽습니다. 어머니 이름입니다. 원고는 한울그룹의 실질적 기획자이자 설계자로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주요 경영 전략을, 피고는 원고의 기여를 무시하고 재산을 독점하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호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뭐야? 비서가 뛰어들어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가 나를 고소했어. 성호의 얼굴이 빨갛게 변합니다. 네? 그게 무슨... 당장 법무팀 불러. 성호가 책상을 칩니다. 탕! 펜꽂이가 넘어집니다. 30분 후 긴급 회의입니다. 법무팀장, 경영관리실장, 홍보팀장이 모였습니다. 성호가 소장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고. 법무팀장이 줍습니다. 읽습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해? 사장님 어머님께서 40년간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증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 성호가 소리칩니다. 법무팀장은 침묵합니다. 경영관리실장이 입을 엽니다. 사장님 혹시 모르는 사실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박 여사님께서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신 적이 없어. 절대 없어. 성호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이 말합니다. 사장님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공격하란 말이야? 성호가 소리칩니다.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성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미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같은 시각 강수미는 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통화 중입니다. 네, 내일 시작하시면 돼요. 벽 전체 거울이요, 조명도. 초인종이 울립니다. 잠깐만요. 수미는 문을 엽니다. 등기우편 배달원입니다. 강수미 씨 맞으십니까? 네, 등기우편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수미는 서명합니다. 수미는 봉투를 뜯습니다. 소장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원고 박정희, 피고 강수미. 손이 떨립니다. 피고는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원고의 생활 공간을 강제로 빼앗고 수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성호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성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받았어. 소장 어머니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해? 수미가 묻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갈게. 수미는 주저앉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소장이 들려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순한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가. 이럴 수가. 수미는 중얼거립니다. 저녁 7시입니다. 성호가 집에 도착합니다. 수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수미가 묻습니다. 법무팀에서 분석 중이야 하지만 심각하대. 뭐가 심각해? 어머니가 증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대 40년치. 40년? 수미가 되묻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일에 관여했던 증거들 기획서, 재무제표, 녹음까지. 녹음? 아버지랑 대화 녹음했대 몰래. 성호는 소파에 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가. 수미도 앉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좋은 요양원 보내드렸잖아. 그게 문제가 아닌가 봐. 그럼 뭐가 문제야? 성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의 능력을. 그날 밤 요양원입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최민준입니다. 사모님, 소장 전달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사장이 법무팀 긴급 소집했답니다. 예상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첫 조정 기일 신청하겠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수를, 다음 단계를 체스처럼 생각합니다. 40년간 혼자서 둔 체스입니다. 이제 상대가 생겼습니다. 아들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이 싸움의 깊이를. 정희는 작게 웃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조용히. 2015년 봄입니다. 한울그룹 본사 회의실입니다. 정희가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상사 때부터 회사에 헌신해온 사람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남동생을 상하차 해야 하는 업무 강도 높은 한직으로 보내버린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습니다. 박동진 회장이 쓰러진 지 5년째입니다. 성호가 실권을 잡은 지 3년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성호가 있습니다. 임원 5명과 회의 중입니다. 어머니, 성호가 놀란 표정입니다. 회의 중이신데 왜 오셨어요?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이거 봐야 해. 뭔데요?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만두세요. 성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중국 공장 증설 계획 문제가 있어. 정희가 말합니다. 성호는 서류를 대충 봅니다. 어머니, 이건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야. 환율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어. 현지 규제도 확인 안 했고.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성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겁니다. 검토가 틀렸어. 여기 봐. 중국 정부가 작년에 환경 규제를 강화했어. 우리 업종은 특별 승인이 필요해. 최소 1년은 걸려. 정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합니다. 성호는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어머니가 뭘 아세요? 회사도 그만 나오시고요.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틀렸다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을 한직에 보낸 것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파란 쪽이 없는데 어떻게 중요직에 앉힐 수 있어요? 성호가 소리를 높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정희는 아들을 봅니다. 그 파란 쪽 없는 삼촌 교통사고 중 너를 구하다 그랬다는 거 몰랐니? 몰랐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서 장가도 못 간 내 삼촌.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아. 해드릴 만큼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성호는 어머니를 피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나가주시겠어요? 회의 중입니다. 냉정한 말투입니다. 정희는 잠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습니다. 알았다. 돌아서 나갑니다. 입술을 꽉 깨뭅니다. 복도에 혼자 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줍니다. 6개월 후입니다.
2015년 가을 뉴스가 나옵니다. 한울그룹 중국 공장 건설 중단. 환경 승인 불발로. 투자금 300억 원 손실 예상. 성호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정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입니다. 정희가 거실에 있습니다. 성호가 들어옵니다. 둘이 마주칩니다. 성호야. 정희가 부릅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실을 지나쳐 계단을 오릅니다. 성호야. 정희가 다시 부릅니다. 성호가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중국 건 미안하다. 정희가 말합니다. 성호는 웃습니다. 비웃는 웃음입니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가 옳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뭐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죠? 성호가 돌아섭니다. 정희를 똑바로 봅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틀렸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항상 내 결정에 개입하세요? 왜 항상 당신이 더 잘 안다고 하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입니다. 정희는 그것을 압니다. 성호야. 나는 너를 믿어. 다만 믿으면 내버려 두세요. 제발. 성호가 소리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발소리가 요란합니다. 방문이 쾅 닫힙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2017년입니다. 정희의 70세 생일입니다. 호텔 연회장입니다. 친척들, 회사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단상에 섭니다. 성호가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성호가 말합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희도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은 웃지 않습니다. 형식입니다. 의무입니다. 케이크 커팅을 합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성호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정희는 듣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 그 말에 다른 말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분. 정희는 압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70세 얼굴입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어린 성호입니다. 5살쯤입니다. 정희의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똑똑한 사람 될 거야. 그때 성호가 했던 말입니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신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 자신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너무 많이 개입했습니다. 너무 많이 조언했습니다. 아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2019년입니다. 강수미와 성호가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수미가 말합니다. 어머님,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다. 정희가 답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미의 말입니다. 정희는 멈춥니다. 네.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 하셨어요. 성호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죠. 나는 멀쩡해. 그래도 검사는 해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정희는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성호는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건강검진이라고요. 건강검진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어머니. 성호가 소리칩니다. 피해망상 그만하세요. 우리가 뭘 어쩌겠다고. 수미가 성호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진정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밥 다 먹었다. 방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더 이상 존중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신뢰가 없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짐입니다. 정희는 방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그날 밤 결심합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으기로. 언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2023년입니다. 박동진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섭니다. 오래 봅니다. 50년을 함께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 공개입니다. 변호사가 읽습니다. 재산의 70%는 아들 한성호에게, 재산의 20%는 아내 박정희에게, 재산의 10%는 자선단체에. 정희는 듣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성호가 다가옵니다. 어머니, 20%면 충분하시죠?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정희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수미가 집안 살림을 주도합니다. 정희는 점점 뒷전으로 밀립니다. 2024년 여름입니다. 정희가 복도에서 우연히 듣습니다. 성우와 수미의 대화입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수미의 목소리입니다. 왜? 너무 오래 사셨어. 이 집에.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설득하면 돼.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래야 할까? 당연하지. 그리고 어머님 방, 나는 필라테스 룸으로 쓸 거야.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숨을 참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최민준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결연합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요양원 방입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아마도 정확한 시점은 없을 것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아들은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낯선 사람으로 보게 됐습니다. 정희는 슬프지 않습니다. 화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최민준입니다. 박 여사님, 첫 조정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호 사장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겁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봅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봄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정희는 그것을 믿습니다. 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층 조정실입니다. 차가운 공간입니다. 정희는 최민준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 성호가 있습니다. 성호의 변호사 2명이 옆에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옵니다. 60대 남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박정혜 씨와 피고 한성호 씨의 조정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칩니다. 우선 양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최민준이 입을 엽니다. 원고 박정혜 씨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한울그룹의 실질적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호 측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박정혜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한 기록이 없습니다. 최민준이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1980년부터의 모든 기획서가 있습니다. 박정혜 씨의 손글씨입니다. 필적 감정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두껍습니다. 성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민준이 USB를 꺼냅니다. 고 박동진 회장과의 대화 녹음입니다. 박정혜 씨의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호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민준이 답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본인의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합법입니다. 조정위원이 USB를 받습니다. 이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측 변호사가 말합니다. 조정위원님, 설령 박정혜 씨가 일부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정의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모두가 그녀를 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1980년 첫 위기 때 2억 원 손실을 막은 것도, 1987년 환율 위기 때 구조 조정 방법을 만든 것도 나였고, 1995년 IPO 투자 설명서를 쓴 것도 나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성호는 듣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정의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40년간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내 이름을 숨겼지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남겨주려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성호를 똑바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조용한 선언입니다. 조정실이 침묵에 휩싸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조정위원이 기침을 합니다.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는 있습니까? 성호 측 변호사가 잠시 성호와 귓속말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합의금으로 50억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최민준이 즉시 답합니다. 거절합니다. 100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가 말합니다. 나는 한울그룹 지분 30%와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30%요? 성호가 고개를 듭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 그건 내가 만든 회사야. 성호는 웃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십니까? 30%면 경영권 분쟁입니다. 그래도 내 권리야. 권리라고요? 어머니는 주주도 아니잖아요. 주주가 아니어도 기여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어. 정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끼어듭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옹부 측은 지분 30%를 요구하고 피고 측은 금전 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극이 큽니다.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최민준이 말합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음은 정식 재판입니다. 날짜는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사람들은 일어섭니다. 정의와 성호가 복도에서 마주칩니다. 둘만 남습니다. 성호가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정의는 아들을 봅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요? 내가 왜 이러는지. 정의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인정해줬으면 했어. 내가 한 일들을, 내가 바친 시간들을. 성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못된 계모 취급을 했지. 청준을 바쳐 널 키워내듯 회사도 그렇게 키웠지. 한 번도 내 욕심을 낸 적 없다. 그게 이제 늦었어. 성호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정의는 최민준과 함께 복도를 걷습니다. 성호는 고든 등의 어머니 그 뒷모습을 봅니다. 그날 저녁 한울그룹 본사입니다. 긴급 이사회에서 성호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지분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입니다. 30%면 경영권에 영향을 줍니다. 주가에도 악영향입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입니다. 재무이사가 묻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사님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셨습니까? 성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일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가운데 나이 많은 한 이사가 묻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아닙니까? 저는 1980년대부터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압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980년 위기 때 여사님이 은행과 협상했습니다. 회장님은 잘 모릅니다. 1987년 환율 위기 때도
여사님이 전략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 전략은 모두 여사님이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구했지요. 회장님이 자존심을 건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사장님이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노이사의 답입니다. 성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장님, 합의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재판으로 가면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합의요? 네. 지분은 힘들어도 명예회복은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재판으로 갑니다. 어머니의 주장을 법적으로 막겠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호는 혼자 남습니다. 큰 창문 앞에 섭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지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조정실에서 봤던 얼굴, 외롭고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독감을 앓던 자신을 밤새 지키던 어머니. 사춘기 반항이 심할 때도 말없이 지켜봐준 어머니. 아버지와의 갈등에도 언제나 내 편이던 어머니. 성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뭘 잃어버린 걸까? 창문에 낯선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